근데 수출이나 소비 섹터들이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가 안정이 조금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 살아났으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업 실적 발표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EU가 이제 올 여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그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요즘 새로 구매하는 차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기차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트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해외로 수출이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상품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인 국가들은 그것들을 사겠고, 아니면 가격 매력도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들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이 있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전기차 자국 산업이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보호하는 정책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품질 측면이나 아니면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니까, 품질이 그렇다고 월등히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막상 완성차를 보신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BYD를 꼽고 싶고요. 왜냐하면 BY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전기차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싸고 보급형 전기차도 팔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리오토나 아니면 리샹 같은 굉장히 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짜리 비싼 전기차를 파는 것들은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기차 업체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5개 대표적인 업체가 있다고 봤을 때 2개에서 3개만 살아남아도 그 업체들은 아마 시장을 독점하지 않을까, 거의 독점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중국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친환경 산업에서도 앞서 나가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과거에 그 저탄소 아니면 탄소 제로, 그거를 정책을 중국 정부에서 이미 발효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효율성도 굉장히 높고요.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또 많이 수출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중동. 지금 중동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오일하고 아니면 흔히 이제 우리가 보면 소비재들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역에서 다른 분야들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분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왜냐하면은 중동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트랜지션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나라라고 그쪽에서 이제 비전 2030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는 것들, 천명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뭐 반도체, 전기차 뭐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돌파구로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섹터, 상무님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전기차 업체가 약간은 경쟁 때문에 가격 경쟁 때문에 힘들지만 전기차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ESG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 하나는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향후 지원해주는 섹터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섹터들이 당연히 그 첨단 제조업 섹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이번 달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휘발유와 디젤차를 추월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수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뭐 판매량 성공까지, 아까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글로벌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긍정적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소비 측면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숫자 측면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게 아닌 다른 국가들이 있죠. 그 전기차 산업이 아직 발전되지 않은 그리고 중국의 그래도 우호적인 국가들 아니면은 싼 값 때문에 그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국가들이 있죠.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정도. 근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그 구매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을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이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아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같은 게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내수용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중국이 최근에 홍콩 금융시장 지원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네. 중국 기업들의 홍콩 상장을 이제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지원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미칠 영향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너무나 간단하게도 그날 증시가 2% 올랐으니까요. 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중국 금융감독위원회 있죠. CSRC하고 그다음에 SFC하고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하는 기준을 더 낮추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상장 기업들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커넥트라고 아시죠? 선강통, 후강통 해가지고 상해 심천 증시하고 홍콩 거래소하고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해외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살 수가 있고 반대로 사우스 반드라고 얘기하죠. 남양 방향. 중국에 있는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있는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어날 거고 홍콩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홍콩 기업이라긴 하지만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 그리고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도 거래량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어떤 거냐면 홍콩 거래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2% 올랐는데 홍콩 거래소 3% 올랐다는 얘기는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는 IPO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긴 하죠. 중동 전쟁 이런 리스크 때문에 홍콩 증시나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는데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는 오히려 이제 오름세를 보였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GDP 발표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홍콩은 되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대신 그 본토주 A주라고 표현하죠. A주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사실 접근성이 A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져요. 홍콩보다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콩 계좌를 열어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해외 자본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본토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든요. QF 라이선스라고 쿼터제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커넥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거기에다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자금들이 들어갔던 게 과거에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진 데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중국 이해외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는 영향을 좀 덜 받긴 했었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중동 사태가 더 확전되면 중국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태가 확전되면 유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있는 상품들을 만들 때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다만 그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덜 영향을 받았다는 거긴 하죠. 사실 중국이 인구 대국인데 최근에 출산율을 보니까 1.0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0.72였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미래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은 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긴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바나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덜 된 국가예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은 아니에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발전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다른 선진국들 이미 어버나이제이션이 90% 이상이 된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여기서 또 뭐냐면 3선 도시에서 2선 도시, 뭐 충칭이나 이런 데서 천진으로 이사해서 좀 더 큰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2선 도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이나 뭐 상해 같은 데 이제 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버나이제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점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죠. 아까 상무님께서는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고 뭐 들어보니까 2분기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립 서비스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든가 약간 실용적인 정책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소비가 약간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활성화되고 있고요.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 이외의 다른 섹터들의 경제들.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는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근데 수출이나 소비 섹터들이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상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믹스된 신호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긴 하죠. 근데 부동산 섹터가 안정이 조금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 살아났으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2분기 같은 경우에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곧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 실적 발표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GDP와 기업들의 어닝 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워낙에 너무나 연동돼 있어요. 근데 중국 GDP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때 봤을 때 인더스트리얼 아웃핏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기업들이 어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곧 4월 말에 발표되기 시작들 할 텐데 그때 나오는 실적들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있었죠. 1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가 갑자기 옛날 스노우볼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숏셀링 같은 경우에 뭐 금지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를 CSRC에서 중국 증권관리운동위에서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증시가 10% 정도 올라졌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른 이제 CPI나 아니면 PPI나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들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약간 완만하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망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 제 생각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고 싶어요. 중국 정부 부양책 효과에 대한 뭐 가소평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게 부양책들이 내놓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 저축률 있죠.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 12월 말에 약간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아니면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죠. 지금 뭐 주가를 봤을 때도 사실 그 곡선을 사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동력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중국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개별 종목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데 중국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나 아니면은 지수 대표 지수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ETF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고 근데 사실 제가 ETF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유일하게 저희가 추천하는 그 지수는 하나 있어요. A50라고 본토에 상장된 50개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왜 좋으냐면 한국판 밸류업 있죠. 그리고 일본도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터구라고 중국식 밸류에이션 특색을 맞춰서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상승시키자라고 해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요. 기업들한테 이제 공고한 게 있거든요. 그 개념에서 그 중국 국영 기업들이 있죠. 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되면 그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지수가 A50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가 아마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 보셔야죠.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자산 그러니까 투자 총액 중에 너무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72,000, 3,000까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다른 주식이나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비중으로 봤을 때 2.2%에서 2.3% 정도.